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디톡스로 힐링할 준비 되셨나요? 어때요 시작? 민망해. 민망해요? 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오십시오. 하다 보면 뭐 그래. 늘겠죠. 네. 오늘은 디자이너로서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 시대가 부여한 뭐 디자이너의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디자이너로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나 흐름으로 봤었을 때 한국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회를 현업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얻었던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거룩하다. 생계형 디자이너와 상황이 정리된 디자이너들의 고민의 차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생계형 디자이너는 일을 수주하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지만 리딩하는 어떤 집단이나 그룹이 된다고 하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어요. 디자인으로서 이 시대, 이 순간 우리가 대표 소장으로 있을 때 우리한테 이 필드가 기대하는 게 무엇일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 시대가 지나면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평가는 받게 되니까 멀리 내다보고 살아갈 때 오늘의 모습과 당장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조금은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당장 내일의 무언가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되게 좀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등받이가 없는 벤치, 직각형 의자들, 낮고 좁은 원형 테이블 뭐 이런 부분들이 왜 유독 한국의 카페와 공간에만 많이 있느냐. 무의식적으로 트렌디하다라는 서울의 공간들에서 디자이너가 영향받기 때문에 영향받은 것들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간 디자이너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영향받은 공간들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간에 계속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톤 앤 매너와 비슷한 형태 조형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경향이 있어요. 글로벌 관점의 시야들을 탑재하고서 보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가 조금은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고 한다면 만들어내는 무언가들이 분명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나도 믿어 의심치 않거든. 디자인 과정은 다 그런 과정인 것 같아. 중국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30개 정도 모아봤어요. 놀라운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1000만이 넘은 도시가 하나인데 중국은 1000만이 넘은 도시가 12개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도시들마다 기후랑 문화랑 환경이 달라요. 거기서 나오는 디자인 결과물들이 다 다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들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1000만 도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트렌드의 근원이 모두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매출이 40% 정도 설계 매출을 올리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한국 디자이너가 훨씬 더 잘했었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중국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내재화된 문화적 습성인 거고 그 부분이 좀 무서워요. 네. 나 역시도 중국의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퀄리티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은데 나를 표현하는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 있잖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이 된 것 같아. 중국도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쟤네들 왜 자꾸 카피를 하지? 왜 저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 그때 그 시절에 그들은 그들의 표현 수단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고 모방하고 하는 과정에서 표현 수단을 익혔고 이제는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익숙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도 고민이 필요한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표현 수단을 가졌는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겠지.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야기의 기준은 있는지. 중국처럼 환경과 기후, 환경이 많이 달라서 생기는 어떤 그런 차이가 태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한국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최근에 수많은 IT 기업들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어플이나 소비자 반응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익숙한데 쇼츠, 릴스, 유튜브 1.5배속 성향이 엄청 빠르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갔다 왔던 성수동이 그런 영향 때문에 팝업이 자극의 대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면 디자이너는 착각할 수 있어요. 공간을 디자인할 때 되게 세게 해야 되나? 독특한 형태가 있어야 되나? 이런 것처럼 오해를 하면서 표현된 공간의 결과물이 성수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트렌드와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을 명확하게 짓지 못해서 생긴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긴 시간의 호흡을 가지고 흘러가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그 시점에 어떤 상황에 맞물려져서 드러난 현상이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건축과 좀 달리 템포러리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있고, 시장 흐름에 맞물려지는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슈가 맞물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트렌드를 여기서 쓸 건지 패러다임을 쓸 건지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개별의 트렌드를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이 전체가 묶였을 때가 패러다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자이너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에 매몰되지 않고 트렌드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간의 전략을 짤 수 있는 관점과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고,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공간 디자이너이지만 창조적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상성과 비일상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놓고서 장수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일상성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자극적인 공간들인데 젠틀몬스터의 그런 공간이라든지 북경의 SKP 백화점 같은 것들이에요. 뭐 누데이크도 될 수 있고 템버린즈도 될 수 있고, 일상적인 공간은 치타야의 다이칸야마에 있는 마스다 무네야키가 만든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같은 곳들이에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한 번 갈 곳을 만들지 자주 올 곳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장소성까지의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많은 실패, 사람들이 공간에 안 오는 경험들을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수원 스타필드 이토피아를 저희는 장소성 만들려고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구름이 막 떠 있고 유기적으로 흐르고 막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서서 식사를 하더라도 다음에 왔었을 때 다른 공간이 느껴지는 무드들을 하려고 했었던 전략이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라는 의미는 그 변화를 느낀다라는 의미랑도 같은 얘기일 것 같아. 계속 오더라도 계속 변화가 있고 지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토마스 헤더윅이 얼마 전에 그 서울시청에서 전시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인터뷰 영상 하나 있었던 거에서 되게 인사이트 하나 얻었었던 거가 뭐냐면, 르크로비제와 미스 반데로에가 만들어 놓은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한 부분이 도시의 어떤 건축물의 형태들을 다 정의해 놓은 어떤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도시가 재미가 없다. 자연에서 영감받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프랙탈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언어에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독창적인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들섬도 아마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정곤 씨가 얘기했던 이 부투안의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면 장소가 된다. 공간은 물리적인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게 공간이에요. 장소는 나의 기억과 맞닿아 있는 곳들이에요. 골목길, 엄마 품속, 뭐 내지는 숲길, 따뜻함을 느끼는 공간, 뭐 동굴 속, 이런 느낌들은 추억이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도움이 될 법한 한 예를 나도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시는 길이었어. 그런데 저기 너머에 한 버스 정류장을 우리 어머니가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저기가 너희 아빠가 나한테 프로포즈 했던 곳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 의미가 달라지지. 그 공간이 갑자기 나한테 장소로 바뀌는 순간에 매직이 일어나는 거지. 이프트한이 책에서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오래된 성이 있대요. 근데 햄릿은 소설 속의 가상인물이야. 근데 햄릿이 살았던 성이래. 그 순간 그 성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가. 공간을 설계를 해서 이것들을 장소화시키려면 여기에 커다란 사건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 사건까지도 우리가 전략화시키는 작업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시장 환경에서는 우리를 공간을 이쁘게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예전에는 공간 디자이너로서 매력적인 공간, 이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업의 정의였다고 하면 지금은 장소를 만드는 게 우리 업의 본질인 것 같아.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게 진짜 의미의 우리 역할인 것 같아. 새로운 역할. 네, 되게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한 것 같네요. 디자이너의 역할, 그리고 공간과 장소, 장소성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편안함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프트원의 공간과 장소는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좀 명저인 것 같아요.